고금 소총 특집, 토막토막 계속 웃기는 옛 이야기. 총 7편을 골라 담았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고금, 소총, 신통한 스님과 과부. 어느 시골의 젊은 과부가 가난하고 외롭게 홀로 살면서도 오랫동안 정절을 지켜서 마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을 때 한 승려가 바랑을 손에 쥐고 지팡이를 짚은 채 찾아와 살인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몸도 피곤해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인 과부는 스님을 바라보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무척 초라하고 또 남정네도 없으며 홀로 단칸방에 살 뿐이니 다른 집으로 가소서. 과부가 미안한 기색으로 돌아서려 하자 승려가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근처에 인가가 없으니 자비심으로써 유숙을 허락하시면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스님의 부탁에 과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마지못해 허락하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님, 잠깐 기다리세요. 과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밥과 토장국뿐인 조촐한 밥상을 차려 스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날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스님은 그릇을 깨끗이 비운 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종일 굶었는데 덕분에 달게 먹었습니다. 과부는 상을 치운 뒤 스님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게 하고 자기는 윗목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편히 주무시지요. 스님이 답례하며 바라보니 여주인은 옷조차 벗지 않고 윗목에 누웠습니다. 아랫목 윗목이라 해도 좁은 방이라 사실상 바로 옆이었기에 서로 잠이 오지 않아서 기척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슨 생각에서인지 스님은 잠든 척하며 자신의 한쪽 다리를 과부의 다리 위에 걸쳤습니다. 과부는 양손으로 승려의 다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후 승려는 돌아누우면서 자기의 한 손을 과부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고나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가 보네. 이윽고 새벽이 되자 여인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단박한 밥상을 올렸고 스님은 음식을 달게 먹고는 과부에게 부탁했습니다. 볏짚이 있으면 몇 단 주시오. 과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볏짚을 주자 스님은 그 볏짚으로 섬을 하나 짰습니다.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고 만든 그릇을 이루는 말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짠 섬을 집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후한 은혜에 대해 이로써 살해합니다. 스님은 곧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집 밖으로 떠났고 과부는 살인문에서 배웅하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스님이 남기고 간 섬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흰 쌀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쌀을 쾌속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쌀을 쏟고 바로 세운 섬에 쌀이 또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쾌속에 부으니 섬 속에 다시 쌀이 채워졌습니다. 스님이 선물한 신비한 섬 덕분에 과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과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부자가 됐나요? 부자가 된 여인은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스님을 하룻밤 재워드렸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왔네요. 그 말을 들은 이웃 마을 과부는 자신도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나저제나 그 스님이 찾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하루는 석양 무렵에 지팡이 짚은 스님이 찾아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욕심 많은 과부가 스님을 쳐다보니 전에 들은 외모와 일치하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방 안으로 들이고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스님이 밥을 다 먹자마자
과부는 아랫목에서 자라며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스님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부는 스님이 어서 다리를 걸쳐오기를 바랐으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과부는 거짓으로 자는 척하면서 자기가 먼저 다리를 스님의 배 위에 걸쳤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여인의 다리를 치웠으나 여인은 다시 다리를 들어 스님의 배 위에 얹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그 다리 치우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과부는 부지런히 아침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밥상을 물린 뒤 과연 볏짚을 청했습니다. 볏짚이 있으면 몇 단 주시오. 과부가 기꺼운 마음으로 볏짚 여러 단을 가져가니 스님은 섬 하나를 만들어주고는 훌훌히 떠났습니다. 살인문에서 스님을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선 과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허겁지겁 섬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흰 쌀이 아니라 다른 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무로 만든 약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는 누가 볼세라 나무 약물을 가마솥 안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섬 안에 다시 나무 약물이 가득해졌기에 과부는 미칠 지경이 되어 섬을 통째로 우물에 던져버리니 우물하는 약물 천지가 됐습니다. 이에 과부는 뒤늦게 자신의 과욕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점쟁이의 비밀. 과거에 붙을지 떨어질지 기막히게 잘 맞힌다고 하더군. 옛날에 과거 시험점을 잘 보기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식년시이든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행하는 별시이든 과거 시험이 있을 때면 점쟁이 집은 점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선비 세 사람도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붙을 수 있는지 한번 운세를 점쳐줘. 선비 셋은 점쟁이 앞에 앉아 정중히 부탁하고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각자의 사주팔자를 말해주시지요. 점쟁이는 선비들로부터 각자의 사주팔자를 듣고 얼굴을 살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 선비는 낙방한 경험이 있는지라 긴장한 상태에서 점쟁이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점쟁이는 다시 한번 선비들을 훑어보더니 잠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선비들은 저마다 이번만큼은 꼭 붙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에 의젓하게 보이고자 다투어 자세를 바로 취했습니다. 이윽고 점쟁이가 고개를 들더니 손가락 하나만 세워 선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선비들은 점쟁이의 집게 손가락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그 질문에 점쟁이는 그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댄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천기누설입니다. 자칫 하늘이 분노하고 예정된 뜻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손가락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점쟁이의 의미심장한 경고에 선비들은 겁을 먹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들은 저마다 엷은 미소를 띠며 일어섰습니다. 선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짐작을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면 우리 셋 중 하나는 틀림없이 급제한다는 의미겠구나. 아까 점쟁이가 나를 조금 더 쳐다봤으니 그게 바로 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새 선비가 자리를 떠난 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점쟁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손가락 하나는 무슨 뜻입니까? 세 사람 중 한 명만 과거에 붙는다는 의미입니까? 그 물음에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그런 뜻이겠지. 점쟁이의 미묘한 답에 제자가 의문을 품으며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이 급제할 경우 한 명만 합격한다는 스승님의 점괘가 틀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러자 점쟁이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 명이 낙방한다는 뜻이었다고 풀이해주면 되겠지. 이에 다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세 사람 모두 급제하거나 모조리 떨어진다면 손가락 하나는 해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염려했지만 점쟁이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구나. 풀이가 곧 능력이니라. 제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점쟁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셋 모두 합격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급제한다는 뜻이고 모조리 낙방하면 한 사람도 못 붙는다는 뜻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제자는 스승의 예상치 못한 해석 능력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어딘지 모르게 그럴듯한 말장난이나 궤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점괘를 말해주면 낙담해서 위축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점괘가 좋다고 말해주면 들떠서 경솔해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므로 점괘보다 중요한 점은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다시 말해 희망을 주는 것이지. 새 선비는 각자 급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은 채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야. 흔히 말하길 세상일은 노력반, 운반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 단지 운이 좋다고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운이 따르면 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좋은 행운을 바란다면 준비와 노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점쟁이는 늘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고금, 소총, 나그네의 장난질. 서울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사는 한 불황자가 깊숙하고 험한 산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메 산골에는 그 무렵 부친을 여윈 상주가 있었는데 죽은 이의 영혼을 모시는 신의를 준비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신주에 바치는 글을 써줄 김풍원이 아직 관아에서 오지 않았기에 상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김풍원은 언제 오려나? 상주가 목을 길게 빼고 밖을 내다볼 때 서울 나그네가 문 앞에 서서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상주가 낯선 나그네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되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잠시 볼 일이 있어 이곳을 지나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서 들었습니다. 한양이란 말에 주인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시지요. 주인은 서울 나그네에게 위패에 쓸 글을 부탁했습니다.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이르는 말이며 주인은 서울 나그네가 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에 그리 청한 것입니다. 서울 나그네는 그 청을 선뜻 받아들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놀려 위패 속에 네모지게 파낸 호민, 함중에 춘추풍우, 초안건곤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신주의 분을 바른 앞쪽 분면에는 청산만리 일고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식한 산골 사람에게 마치 큰 은혜를 베푼 듯 서울 나그네는 자신의 수염을 어루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주인은 황송해하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불효자를 면했습니다. 어허,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선비가 쓴 문자는 엉터리였습니다. 함중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 관직표로 등을 적어야 하건만 춘추시대의 비바람과 초안의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표현한 글을 썼으니까요. 또 고인과 봉사자와의 친속관계 및 관직을 밝혀야 할 분면에는 푸른산 일만리 물길에 한 척의 외로운 돛담배라는 글을 적었으니 엉터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때마침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김풍건이 오고 있네 그려. 그 말에 서울 나그네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주책스러운 일인 줄 아는지라 서울 나그네는 재빨리 집신을 신고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 망설일 때 김풍원이 들어서자 상주가 신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나그네께서 손수 써주셨는데 어떠소? 김풍원은 글 모르는 사람 투성이인 그 마을에서 신주를 도맡아 써왔기에 모든 사람이 그의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서울 나그네는 슬금슬금 신발 있는 쪽으로 다가가며 잽싸게 내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풍원은 서울 나그네가 쓴 글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더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정말이지, 진서로군. 진서는 우리 글을 언문이라고 낮춘 데에 상대하여 진짜 글이라는 뜻으로 한문을 높여 이른 말입니다. 그 말인즉 김풍원은 한문을 모르기에 그전까지 한글로 신의를 적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며 김풍원은 자신의 한문 무식이 들통날까봐 진서라고 둘러댄 것입니다. 그러자 서울 나그네는 움직임을 멈추고 김풍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언문으로 쓸 작정이시었구려. 김풍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 못했으나 서울 나그네는 기세등등하게 자신만만한 얼굴로 한마디 더했습니다. 내가 쓴 진서가 훨씬 보기 좋지 않소? 상주는 서울 나그네가 떠날 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고 서울 나그네는 득이양양하게 그 집을 나선 후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아났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나도 모자라서 드문드문. 머슴살이하는 한 노총각이 장터에 가는데 저만치 앞서서 곱게 차린 처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녀 뒤태가 매력적인지라 노총각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상상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처녀와 결혼해서 살아볼까? 그런 상상을 하노라니 가슴이 더욱 크게 뛰면서 처녀의 손을 잡는 데서부터 처녀와 껴안는 상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공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 노총각은 가까이 가서 슬쩍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처녀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걸을 수는 없고 빨리 걸으면 처녀를 지나쳐 버려서 뒤돌아볼 수도 없으므로 별 수 없이 처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람만 뒤따라갔습니다. 바람만은 바라보일 만한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우리말입니다. 그때 처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더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노총각은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서 서성거리면서 처녀가 다시 언덕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걸으면 처녀를 지나쳐 버릴 테니 여기서 지켜봐야겠어.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과연 처녀가 언덕 위로 올라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직후 총각은 재빨리 아까 처녀가 내려간 언덕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처녀가 오줌을 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는 지푸라기 두어 줄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변을 본 뒤 지푸라기로 뒤처리를 한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보자 노총각은 야릇한 생각에 젖었습니다. 오호, 여기서 급한 보리를 봤구나. 엉덩이는 하얗겠지. 노총각은 나아가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저 지푸라기에 묻은 오줌은 처녀의 그곳을 스쳐나왔으니 그 지푸라기를 내 그것에 감으면 그것과 그것끼리 서로 접촉하는 셈이 아닌가. 노총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곧바로 바지를 내린 후 김이 나는 따뜻한 지푸라기를 집었어 마치 처녀의 그것에 자기 그것을 비비는 상상을 하며 재빨리 자기 그것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노총각이 황홀해할 때 벼랑간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는 같은 처지의 노총각 돌쇠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노총각은 저만치 가고 있는 처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처녀가 가고 있지. 그 처녀가 여기다 오줌을 싸고 갔어. 그 말에 돌쇠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노총각은 답답하다는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이 바보야. 이 지푸라기에 묻은 오줌은 처녀의 거시기를 스쳐 나왔을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감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닿는 셈이니까. 돌쇠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이, 그럼 그 지푸라기를 한 도망만 줘. 나도 조금 감아보게. 하지만 노총각은 버럭 화내며 거절했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나도 모자라서 드문드문 감고 있잖아. 그러면서 노총각은 돌쇠에게 지푸라기를 한 보막도 내주지 않고 저 혼자 다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사람들은 인정 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자라서 드문드문 감는데 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도 모자라서 드문드문 감는다 라는 속담은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을 꼬집는 말이며 때로는 나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고금, 소총, 너는 무엇을 파는 놈이냐? 충청도 어느 마을에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지질이 가난하여 아내와 단 두 사람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였고 궁상맞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해 그 옆집에 사는 평민은 열심히 장사하여 아내와 아이들 8명을 거뜬히 먹여 살렸습니다. 날마다 끼니 해결로 고민해야 하는 선비 아내는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 산 것도 그 많은 제 식구를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집안 형편은 생각도 않고 책만 읽으시는구려. 책에서 돈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책만 읽어 대체 뭐에 쓰시려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본 후 귀하든 천하든 가리지 말고 뭐라도 사와. 그거라도 팔려 다니세요. 선비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너무 미안해서 아내의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소. 선비 체면에 할 일은 아니지만 당신을 위해 내 그리하리다. 선비가 다음날 일찍 시장에 가서 이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살 물건이 없어 보였습니다. 뭘 사고 팔아야 이문이 남을지 전혀 감이 없었기에 선비는 내내 갈등만 하다가 장이 파하는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다급하게 겨우옹기 몇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옹기를 보더니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밖으로 나가서 옹기를 팔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오세요. 만약 옹기가 팔리면 그렇게 하겠소만 곡식을 어디에 담아 가지고 오란 말이요. 아내는 선비에게 얇은 훅바지 하나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곡식을 얻거든 이 바지를 벗어 아랫단을 묶고 그 안에 넣으세요.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다음 날 선비는 옹기를 지고 겨울을 건너 큰 마을로 가서 대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이면 돈이 넉넉할 테니 저기서 팔아야겠어. 선비는 어느 대갓집 대문 앞에서 용기를 내어 크게 외쳤습니다. 옹기 사시오. 옹기 사시오. 옹기를 사면 내가 바지를 벗겠소이다. 여인네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 나오게끔 유도하고자 선비는 호기심을 자극하려 나름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바지를 벗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오면 선비는 곡식을 담기 위한 아내의 지혜라고 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문 안쪽을 향해 기웃거리면서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옹기 사시오. 옹기 사시오. 옹기를 사면 내가 바지를 벗겠소이다. 그런데 그 집 사랑방에 있던 주인 남자가 어떤 장사꾼이 대문 밖에서
외치는 말을 듣고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옹기를 사면 바지를 벗겠다니. 바지를 벗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필시 내 아내와 며느리를 욕보이려는 수작이구나. 불쾌감을 느낀 주인 남자는 즉시 하인을 시켜 선비를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음흉한 장사꾼을 당장 내쫓거라. 이에 하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 때리려 하자 기대와 다른 상황에 깜짝 놀란 선비는 짊어졌던 옹기를 버리고 달아나 밭두둑에 숨었습니다. 밭두둑은 밭의 가장자리를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비가 그곳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니 쿵쾅거리는 심장의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때 청개구리가 선비 앞으로 와 선비를 올려다봤는데 선비가 청개구리의 가슴을 보니 청개구리 역시 가슴이 벌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꼴이 자신을 연상시키기에 우라가 치민 선비가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옹기를 팔았느냐? 어찌 그리 가슴이 벌떡이느냐? 당연히 개구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무심하게 가슴만 벌떡였습니다. 선비가 한 번 더 물어도 개구리가 여전히 대답하지 않자 선비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양반이 묻는데 어찌 대답하지 않는 게야? 그러고는 선비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개구리의 등을 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가 깨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쓰러진 개구리를 향해 그것 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깨라고? 그러게 왜 진작 깨를 판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잠시 후 개구리는 허겁지겁 거기서 도망쳤고 그 모습을 보고 선비가 훈수하듯 한마디 더했습니다. 다음에는 양반이 묻거든 얼른 대답하거라. 고금 소청, 떡을 먹은 게 아니라오. 어느 마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집에서 지내던 노인이 있었는데 떡을 무척 좋아하여 떡집 앞을 지나칠 때는 그냥 가지 않고 늘 안으로 들어가서 떡을 사 먹고 나오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점잖은 사람이 직접 떡집에 들어가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기에 그는 떡집에 드나들 때마다 주변 눈치를 봤으며 다행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노인은 밖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역시 떡집을 지나치지 못하고 곧바로 들어가서 떡을 사 먹고는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사돈과 공교롭게도 마주치는 바람에 몹시 당황했는데 사돈이 조심스럽게 어찌하여 직접 떡집에 들어가셨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노인은 부끄러운 낯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배가 고프던 차에 마침 떡집이 있어 들어가 먹고 나오는 길이랍니다. 그날 볼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노인이 부인에게 그 일을 전하자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고 지위도 높으신 양반이 떡집을 드나들다 사돈을 만나서 그대로 얘기했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인은 술집을 드나드는 일이 보기 좋은 일은 아니나 그래도 떡보다는 술을 마셨다는 게 낫다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인은 느닷없는 조언에 너무 당황해서 그랬노라 인정하면서 부인 말에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네, 그렇게 하리다. 며칠 후 노인은 다시 떡집에서 떡을 사 먹고 나오다가 또 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이때도 사돈이 어떻게 떡집에서 나오느냐고 묻자 노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저는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에 사돈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침부터 찬술을 드셨나고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예상치 못한 물음에 따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불에 구워 먹었답니다. 이리하여 떡을 사 먹은 일이
또 탄로났습니다. 노인은 사돈과 헤어지자마자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자책하면서 차후의 대답을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다시 그 떡집에서 떡을 사 먹고 나오다가 사돈을 또 만나자 침착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돈은 노인에게 몇 잔이나 마셨냐고 물어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술이란 대답을 준비한 노인은 질문이 달라지자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개만 사 먹었습니다. 결국 한 개라는 말로 인해 노인은 또 떡을 사 먹은 일이 들통났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사돈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자 이후 노인은 떡집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훗날 노인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니 모두 배를 쥐고 웃었습니다. 고금, 소총, 떡이 몇 개냐면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어떤 시골 노인이 대릴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조금 고지식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웬일인지 인절미를 먹고 싶으니 좀 만들어 보렴. 이에 딸은 부지런히 떡을 만들어 상에 차려서 올렸습니다. 이때 아버지 그릇에는 인절미 5개를 놓고 남편 그릇에는 2개 더 많은 7개를 놓았습니다. 장인과 사위는 모처럼 상에 올려진 인절미를 맛있게 먹었는데 문득 사위가 입을 쩝쩝 다시며 말했습니다. 떡이 참 맛있어서 하나씩 줄어드는 게 아쉽네요. 떡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이윽고 아래까지 들춰가며 인절미를 정확히 세어본 사위가 장인에게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떡은 5개, 제 떡은 7개군요. 맞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속으로 불쾌감을 느낀 장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사위와 딸을 번갈아 쳐다봤고 딸은 무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위는 마냥 맛있게 인절미를 즐겼습니다. 밤이 되자 딸이 남편에게 화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떡을 몇 개 더 얹었는데 왜 쓸데없이 개수를 세어 허물을 들춰냈나요? 어허, 그런 것이요. 그렇다면 미안하오. 아내의 지적에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며 사과한 뒤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해결하리다. 내가 당신을 위해 장인에게 변명해 드리겠소. 그리고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위는 장인 침소로 찾아가서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떡은 5개가 맞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